네, 다사다난했던 2021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 새해엔 더욱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현 대선 상황 각 캠프 인사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근식 국민의힘 정세분석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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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앞서 저희가 윤석열 후보 발언을 좀 전해드렸는데 현안과 관련된 언급은 없어서 관련된 언급은 제가 들어오는 대로 확인을 해서 지금 각 캠프 관계자분 나오셨으니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실장님께서 지난주 기준으로 다음 주에 나왔을 때는 제 표정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그 정치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표정이 크게 바뀌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들한테 좀 악재가 좀 있었고 네. 또 이번 주에는 좀 저희도 웃는 얼굴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이번 주에도 뭐 여전히 저희들은 더 반성하고 더 고쳐나가고 더 분발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네. 지난주에서 제가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반면에 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표정이 좀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네. 뭐 선거 국면이라는 게요. 뭐 일희일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뭐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네. 선거 많이 남았습니다. 2달 더 남았거든요. 끝까지 최선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표정에 담긴 현재 여야의 상황을 좀 간략하게 좀 여쭤봤고 국민의힘 그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오늘 점심 같이 먹는 네. 거죠? 네, 지금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극적인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이 연말이고 네. 또 내일이면 이제 2022년 이민년 새해 첫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선대위 입장에서는 이준석 당대표와 이 선대위 사이의 이 갈등 이런 것들이 이번 연말 이전에라도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게 좋기 때문에 아마도 총괄 선대위원장인 김종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법 그리고 어떤 노력 이것들을 아마 오늘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최대한 설득하고 최대한 공감대와 합의점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얘기니까 추가로 하나 더 여쭐게요. 네. 일단 지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대적인 선대위 개편이라든지 여기에는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 언론에 나온 내용을 좀 들어보면 자신이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인적 쇄신이라든지 선대위 개편이라든지 이런 걸 좀 원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던데 그 접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언론을 통해서 선대위 개편, 네. 또 심지어 선대 해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볼 때 겉으로 드러난 저런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저런 그 관건은 조직의 해체나 뭐 조직의 개편이라기보다는 이건 이제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나 후보도 그 부분은 지금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총괄상황본부 중심으로 운영을 효율적이고 단일한 리더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구 조건보다는 사실은 선거 전략에 대한 저런 변화를 이준석 대표는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젊은 층 2030 그리고 중도층 수도권 중심의 선거 전략을 더욱더 많이 또 거기에 핵심적인 역량을 투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가 볼 때는 지금 선대위 전체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한 선거 전략에 대한 동의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여서 오늘 오찬회 등에서도 아마 선대위 개편이나 재편보다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선거 전략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를 놓고 논의를 할 것 같고 그것에 대한 후보 측과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일정한 합의가 도달된다면 충분히 또 복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내부 문제여서 일단 연달아 좀 질문을 드렸는데 다른 당이긴 하지만 오늘 점심 때 반전의 계기를 모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처음에는 쇄신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마 윤핵관이라 칭하는 사람 좀 물러나고 6번부를 좀 재편하자 했는데 지금 오히려 해체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대위 자체를 좀 바꾸자. 지금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김금식 실장님 말씀처럼 지금 아마 캠프에서는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김정인 총괄위원장도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략정도 바꾸자. 그러니까 사람이라든지 선대위 시스템 자체는 그대로 두고 전략이라든지 이것만 바꾸자는 건데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요구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접점을 찾을 수 있겠느냐. 결국은 아마 김정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젠가 그젠가요? 윤석열 후보가 직접 얘기했거든요. 선대위 쇄신 없다. 인적 쇄신 없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선거에서 후보가 안 된다 그랬는데 총괄 선대위원장이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오늘 아마 접점 찾기는 쉽지 않지 않은가라고 보입니다. 네, 일단 실장님께 연달아 질문 드렸기 때문에 또 한 번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 혹시라도 다시 선대위에 복귀를 한다고 한들 지지율 변화 그리고 이른바 2030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또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떠날 사람 다 떠난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2030 특히 이대남으로 대표되는 어떤 지지율을 이제 이준석 대표가 받고서 이제 당대표로 당선된 건데 그동안 뭐 인재 영입 여러 번 하면서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그냥 뭐 전략 바꿔서 될 정도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준석 대표도 그래서 아마 이제 몇 분 뭐 그 영입한 분들을 나가라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네. 해체하고 다시 만들자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마 기본적인 그런 딜레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계속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6070은 어쨌든 우리 당 지지한다. 2030을 우리 지지로 끌어오면 세대 포위를 해서 그러면 결국은 4050만 민주당 지지하고 나머지는 우리 지지하게 되면 이길 수 있다. 이게 구도였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구도였는데 최근 여론조사 보면 6070 빼고 나머지는 다 이제 민주당 쪽으로 넘어오는 구도라 그러면 이준석 대표 갖고 있던 기본 구도가 깨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근본적인 재검토가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뭐 다시 당대표가 데려와서 뭐 홍보본부장 맡는다고 될 일인가. 저는 아마 이준석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뭐 전면 해체는 아니더라도 쇄신 정도는 가야 되는데 그거를 갈 수 있느냐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윤석열 후보나 김종인 총괄위원장 앞에 놓인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저희도 이제 연말이고 또 연초에 또 신년 또 다짐을 하는 또 행사도 해야 되고요. 또 후보나 선대위가 또 거당적으로 새롭게 결의를 다지는 이런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후보는 후보대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새롭게 변화하고 모습을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선대위는 선대위 차원에서 단합과 또 이 일사불란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있을 거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오늘 연말 그리고 연초를 통해서 후보의 생각과 후보의 전략과 후보의 어떤 캠페인의 방식에 대해서 지금 활발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선대위 해체나 뭐 선대위 개편이 아니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이른바 세대 결합론, 세대 포위론 그리고 2030 중시와 중도층 그리고 수도권 중심이라고 하는 선거 전략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연말 연초에 뭐 물론 제가 낙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 문제는 잘 정리될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네, 선대위 핵심 인사시기 때문에 좀 뭐 저희가 잘 모르는 정보도 좀 알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윤석열 후보 지금 충북 단양에서 일정을 마쳤잖아요. 그리고 네. 서울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점심을 먹고 있는데 울산에서의 그런 회동 때처럼 극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웃는 모습 기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그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서 네. 물밑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일단 오후에 올라오는 일정이고요. 또 오후에 저녁에 또 공개 행사가 있고 또 한밤중에 내년 새해를 맞는 또 공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내일은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현충원을 또 참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현충원에 당연히 당대표가 가는 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자리도 있고 내일 또 오후에 있을 그 선대위 신년 또 인사회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리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런 극적인 화합과 이 깔끔한 어떤 해결 이것들을 그 논의하고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뉴스앤 이슈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뭐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바로바로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지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앞서 저희가 초반부에 지금 대변인의 표정은 좋고 실장님의 표정은 상대적으로 어둡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된 그래픽을 좀 먼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MBS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물론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수치가 조금씩 차이 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좀 상승세를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보합 내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 뭐 방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 전화 면접 조사냐 아니면 뭐 ALS냐에 따라가 달랐는데 지금 이 MBS 같은 경우에는 전화 면접 조사했거든요. 네. 그동안도 뭐 전화 면접 조사가 저희들이 조금 잘 나왔던 건 맞습니다. ALS는 조금 잘 나왔는데 유의미한 건 이제 그 격차가 이제 두 자릿수로 벌어졌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어찌 보면 뭐 접점이었고 이랬지만 물론 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목표로 갖고 있는 40%는 못 넘은 건 맞지만 그래도 조금 저희들은 상승하고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상대방이 실수해서 우리가 단순히 뭐 지지율이 더 격차가 벌어진 게 아니라 저희도 조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40% 넘는 게 1차적인 목표인데 그 선에는 거의 다다르지 않았는가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뭐 특별히 사실은 득점할 만한 요소들이 거의 없어요. 선대위도 그렇고 뭐 내후 외환이라 볼 수 있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런 게 아마 여론에 반영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희들이 지지율이 정체되고 빠지고 있는 건 분명한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더욱더 분발해야 되고 이게 도대체 왜 빠지고 있는가에 대한 활발한 분석들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그 원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권 교체 찬성률하고 윤석열 후보 개인 후보 지지율 사이에 격차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의 필요성 때문에 지지해 주는 분이 있지만 정권 교체에 찬성하는 분 중에서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 선뜻 지지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간극을 어떻게 채우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이제 내년 신년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 발을 또 동여매고 새롭게 출발을 해서 전략도 새롭게 노색을 할 생각이고요. 다행인 것은 저희들 제가 지난주 이번 주 계속 표정이 안 좋습니다만 다행인 것은 다음 주 표정이 그나마 좀 낫길 바라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는 듯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보합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것이지 이 빠져나간 지지층들이 지금 지지를 철회하고 좀 중도층이나 아니면 무당층으로 남아 있는 것이지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철회하고 지금 계속 관망하고 있는 이 떨어져 나가는 지지층을 어떻게 신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우리에게 신뢰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하는가 이게 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앞서 윤석열 후보 봉축법회 관련된 화면을 좀 보여드렸는데 현안과 관련된 질의응답 화면도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좀 듣고 나서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뭐 아주 알차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대구 경북 지역을 당 후보가 된 이래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기 때문에 가서 많은 분들 만나고 좋은 말씀도 듣고 선대위 행사도 있었지만 그리고 또 지난 9월에 그날이 아마 2차 경선 발표 나는 날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 달의 법회에 왔다가 12월 30일에는 꼭 다시 찾아뵙겠다고 오늘 다행히 춥기는 하지만 그래도 날씨가 아주 깨끗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 봉축법회에 참석하시는데 불편함이 그래도 좀 적어서 다행입니다. 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 그 시청자분들한테 송년 인사 좀 대신해 주시겠어요? 그다음 무슨 소원 비셨는지 오늘 궁금합니다. 그래요. 지난 한 해도 우리가 코로나와 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힘 많이 드셨을 텐데 하여튼 새해에는 좀 코로나도 싹 물러가고 또 좀 새로운 그 어떤 질서와 또 이런 국민 화합으로 우리 모든 분들이 좀 기쁜 마음으로 좀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법회 참석 소감도 한마디. 오늘 우리 상월 대조사께서 500년 만에 이 천태종을 중창을 시키시고 이 대중불교 그리고 일하면서 참선하는 불교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이런 아주 강한 그 애국심으로 저 상월 대조사전에 저 위에 올라가면은 국태민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려울 때 나라를 지켰던 이런 호국불교의 이런 정신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오늘 이 탄신 11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가르침을 우리 불자들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잘 새겨서 우리 어려운 나라가 없으면 뭐 국민이 있겠습니까? 우리 어려운 나라를 하여튼 우리 국민이 전부 힘을 합쳐서 바로 세우고 또 이 난국과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TV조선 이철입니다. 오늘 페이스북 메시지에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쓰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돌려놓겠다는 건지 표현 좀 부탁드립니다. 뭐 우리 오늘 부인사에 와서 또 여러 큰 스님 그 말씀도 법도가 어지러워지니 참 이런 것이 바로 서야 그 위에서
국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라의 이 법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어떤 경제적 번영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님, MBC 신수아입니다. 서울에서 이제 곧 이준석 대표랑 김종인 위원장 오찬하게 되어 있는데요. 갈등이 아마 내일 이제 다음 해로 넘어갈 것 같은데 후보님께서 좀 나서서 푸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오찬한다는 그 얘기 저도 들었고요. 우리 김종인 그 총괄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것을 갈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각자가 대통령 후보로서의 저와 또 우리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의 우리 이준석 대표가 저는 저대로 우리 이준석 대표는 우리 이 대표님대로 맡은 역할을 잘 해내면은 얼마든지 어떤 시너지를 가지고 이 선거 캠페인을 해나갈 거로 생각을 합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데 한두 가지만 더. 네, 현안과 관련한 윤석열 후보의 질의응답을 좀 전해드렸는데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오찬하는 것을 알고 있다.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일단 발언이 있었고요. 윤석열 후보 본인과 이준석 대표가 시너지를 내면서 선거 캠페인을 해나갈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기본적으로 진단이 정확해야 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갈등이 아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모든 언론에서 다 갈등이다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부딪힌 지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대위 쇄신할 거냐 아니면 그대로 갈 거냐. 그게 딱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대로 가자는 윤석열 후보와 쇄신 아니면 해체까지 가야 된다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상황이 딱 부딪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갈등이 아니라 그래 버리면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해결이 안 되죠. 저기서 물론 이게 갈등 상황입니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후보 입장에서 서로 부딪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뭐 어려운 문제, 곤란한 문제 있지만 서로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해결될 걸로 뭐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상황 판단을 지금 갈등 상황이 아니다, 아무 문제도 아니다 그러면 이게 뭐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게 아닌가. 본인은 그 선대위 쇄신할 생각이 없고 이준석 대표는 쇄신해야 되는 거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냥 평행선 그대로 가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김문식 교수 말씀처럼 새해 가기 전에 이 갈등 평행선을 접점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서로 그냥 각자의 길을 가겠다 이런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비관적으로 보셨는데 어떻게? 그 당내 갈등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저 말은 네. 당내 갈등으로 비화되거나 확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저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사실 안철수 대표와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를 동참하는 야권의 후보로서 각자 길을 가지만 이 각자 길을 가면서 각자의 파일을 키워나가면서 사실 갈등이 안 되는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밑에서는 여전히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걸 봉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하되 실제로 이준석 대표는 2030 세대에 대한 소구력이 있고 또 수도권의 젊은 층과 수도권의 어떤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있고 윤석열 후보는 어제 TK 일정을 오늘 마쳤습니다만 대구 경북 등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강력한 보수 지지층에 대한 또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협업과 또 역할 분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게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는 당대표로서 자기 역할과 자기의 그 선거 승리를 위한 기여를 하되 이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당내 갈등을 실시간 중계하듯이 하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실장님께서 자연스럽게 안철수 후보를 얘기를 해서 안철수 후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뭐 여론조사 기간마다 기간마다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특히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잇따라 좀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는 듯한 모습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쪽 녹취를 연달아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 쪽 송영길 대표 녹취를 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연합을 하는 거잖아요. 부족하면. 예. 이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 하에서 이긴 사람이 모든 걸 갖고 진 사람은 완전히 자신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배제돼 버리면 국가적으로 손실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정치공학적 접근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제기하는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아젠다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도 과학기술 부총리제 신설 공약을 했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 염두에 두고 하신 거예요? 염두에 둔다기보다도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관심을. 네, 대변인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송영길 대표의 저런 제안, 실제로 그 단일화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른바 야권 단일화에 대한 이간책, 갈라치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정치라는 건 뭐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대권, 당권이 분리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처럼 뭐 당 무소권을 갖고서 당을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대표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 역할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송영길 대표 생각은 뭐 직접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이럴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예전에도 보면은 야권 단일화 논의가 될 것이고 그럼 지금은 이제 5명이 나왔지만 4자 구조, 3자 구도, 1대1 구도까지 갈 수 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염두에 두는 것 같고요. 지금 아마 논란이 되고 있는 뭐 과학기술 부총리 뭐 갈 수도 있죠. 저는 뭐 좋은 제안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정치를 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제도권으로 들어온 적은 없거든요. 계속 밖에만 있어서 뭔가 그래도 이분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쨌든 이재명 후보도 4차 산업혁명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정치권에 이 정도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저는 뭐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말씀처럼 단순히 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지금 단일화의 단자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저희들은 단일화보다는 뭐 연정이라든지 아니면 연합정부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는 저는 그냥 뭐 빈말은 아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럼 당대표 의견을 떠나서 그다음에 이제 후보가 직접 그 얘기를 할 거냐 그것까지는 제가 보기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아마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나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빈말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의 측근으로 지금 뭐 알려진 김민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선대위 지금 네. 중책을 지금 맡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네. 이제 합류를 했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지금 단일화 이슈를 꺼낸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시기상조이고 네. 그리고 오히려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대로 국민의당의 대선 후보로서의 자기의 어떤 그 지지를 넓혀가면서 전체적으로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전체적인 틀, 그러니까 파일을 계속적으로 넓혀나가는 역할들을 충실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영길 대표나 뭐 몇몇 분들이 안철수 대표에 대한 어떤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네. 그건 제가 볼 때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협치를 하고 통합의 어떤 제스처를 보낸다는 의미로 뭐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판을 뒤집는 정략적 접근을 반대한다. 네. 정권 교체에 우리는 역사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정권 교체 자체에 대한 근본 원칙을 가지고 지금 대선 후보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 연장을 지금 의도하고 있는 민주당 측의 제안은 저는 무조건 안 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철수 후보의 이 존재감이 최근에 와서 조금 올라가는 상승세여서 향후에 이 전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단일화 문제는 제가 볼 때 지금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특히 대변인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2자릿수로 지금 고착화되고 2자릿수까지 뛰어오르고 상대적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더 약세를 보인다면 단일화 관련된 야권 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선거라는 게 결국은 대선이라는 게 아까 지금 송영길 네. 대표 말씀처럼 사실은 이기는 쪽은 다 갔지만 지는 쪽은 아무도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나 아니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혼자 안 될 때는 당연히 안철수 대표랑 할 수밖에 없죠. 지난번 서울시장도 그걸 보여줬잖아요. 결국 단일화 협상을 해서 지금은 아마 이제 단일화 얘기 꺼내는 순간 아마 윤석열 후보 지지표가 아마 안철수 대표한테 후보한테 가지 않겠냐 이거를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물밑에서는 아마 얘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이 다 연대했을 때 과연 독자적으로 뭐 그렇다면 과반을 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아마 과반 넘는 게 목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수싸움은 아마 치열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건 사실은 뭐 지금 양당 후보가 있고 세 분의 이제 다른 후보가 있는 상태에서는 선거가 끝나기 전날까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윤석열 후보에 주어진 최대 과제는 뭐 단일화든 뭐든 다 떠나서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 지지율의 흐름을 반전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최근 윤석열 후보의 발언들을 좀 보면 예전보다 더 어떻게 보면 발언의 수위가 올라갔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고 실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국민들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놔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부는 뭐 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100여 명이 참여하는 단톡방까지 다 털었더라고요. 이거는 뭐 미친 짓이죠. 선거를 앞둔 그 즈음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이거는 불법 선거 개입이고. 네, 들으신 것처럼 뭐 무식한 미친 짓 어떻게 보면 발언의 수위가 좀 상당히 좀 높은 측면도 좀 있는데 선대위 내부의 전략입니까? 이제 좀 다소 거칠고 좀 격앙된 표현들이죠. 네. 그러니까 TK를 간 이유가 최근에 지지율이 좀 빠지는 층에서 특히나 국민의힘의 이제 핵심 지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분에서 조금 빠지는 추이가 있어서 네. 다시 우리 지지층들을 결집시킨다는 의도로 사실 간 것이기 때문에 네. 정권 교체를 바란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연장될 경우는 대한민국은 정말 폭망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계속 재확인해주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이제 어필을 하고 호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거친 표현이 나온 것 같은데요.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공수처의 이른바 불법 사찰이라고 네. 하는 것들이 논란이 되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통신 조회뿐만 아니라 부인 그리고 여동생에 대한 통신 조회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수처의 불법적인 통신 사찰, 통신 조회에 대한 아마 굉장히 감정적으로 좀 격앙된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일부 표현된 것 측면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그런 TK라는 특수한 지역의 특성을 생각해서 정권 교체 정당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 플러스 중요한 것은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이 아직도 윤석열 후보를 찍지 못하고 있는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중도층에게 소구력이 있는 그리고 젊은 층에게 소구력이 있는 그리고 수도권에게 소구력이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어떤 지지 의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동시에 좀 결합시키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런 그 수위 높은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 핵심 지지층의 결집을 우선 도모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 중도라든지 젊은 층이라든지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까라고 또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도움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진중권 작가 같은 경우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진중권 작가가 어찌 보면 윤석열 후보의 최고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중도층의 확장 도움 안 된다. 이준석 대표도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도움 안 되는 얘기다. 그러면 나온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고에 없는 얘기를 본인이 나가서 그냥 한 거잖아요. 대중들이 있는 상태에서 한 20분간 자기 연설을 한 건데 더 심한 말 되게 많았죠. 대선 뭐 하러 하냐. 그냥 정권 넘겨주지. 네. 이런 얘기며 뭐 좌익 혁명이냐. 북한의 주사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사실은 어찌 보면 평소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닌가. 국민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직도 검찰총장, 검사들과 사석에서 하는 얘기를 대중 앞에서는 연설로 하는 게 아닌가. 그게 사실은 굉장히 뭐 지금 무식한 삼류 바보들이 정치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렇고요. 누구들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건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상황이 급하고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상황이 급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느냐. 그게 지도자의 리더십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본인의 생각을 마음껏 다 얘기해버린다. 근데 그 생각들이 굉장히 듣기에 거북하거든요. 네. 불편하고. 제가 보기에는 뭐 중도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를 그동안 지지화했던 분들조차도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도움이 안 된다고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순간 실장님 표정이 굳어지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는 거 아실 저는 거예요.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핵심 지지층들 결집시키는 네. 의도를 갖고 우리가 발언을 하고 메시지를 내지만 네. 그러면서도 사실은 수도권을 겨냥하고 중도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동시에 결합을 시켜야 됩니다. 네. 저는 그러면서 이제 다소 이번 2박 3일 동안은 좀 그 격앙된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정권 교체 정당성, 당위성 그리고 특히나 지금 나온 것처럼 대장동 게이츠의 이 흉악한 범죄 의혹과 그 공수처의 불법 사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강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수님 예전에는 쓴소리를 잘 하셨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말 자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선택관이 아니에요? 되면은 네. 우리가 일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제3자 입장에서 우리가 평론할 시기가 아니기 그 때문에 조언을 절 해야죠. 이런 얘기는 자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전에는 계속 그렇게 조언을 하시더니 갑자기 좀 아니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니까 오늘 그 주제 그 대화 흐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실장님이 약간 수세적인 입장에서 계속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공수처 얘기해 볼게요. 공수처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거
지금 사찰 아니냐 이렇게까지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이제 법사위를 소집을 네. 해서 김진호 공수처장 나와서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만 지금 공수처장 이야기는 이게 법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찰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녔습니다만 학교 앞에 교문 앞에서 불신 검문을 수도 없이 당합니다. 그냥 시위에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신 검문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경찰관의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자기들이 근거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무작위로 반복해서 하면 그건 범죄가 되고 그건 직권의 오남용이 되고 그게 인권 탄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수사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통신 기록을 보다 보면 범죄 피의자 사실과 관련된 패턴이 보이거나 그 시기가 아주 맞거나 아주 눈에 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통신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검찰도 수백만 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 혐의자들이 수백만 명이니까. 그러나 지금 공수처는 20몇 명, 몇 개밖에 안 되는 건에 대해서 수백 명을 다 털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제도 공수처장이 나와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과잉인 건 인정하겠다. 과잉이 반복되면요, 그게 불법이 되는 겁니다. 사찰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왜 고발사주 관련돼서 한다고 하면서 고발사주는 작년 4월에 있었던 일인데 금년 6월, 7월에 있는 국민의 국회의원들 수십 명을 텁니까? 그것도 기자들 왜 털고 단톡방을 왜 털고 심지어는 학회에 있는 물까지 텁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공수처가 너무나 쉽게 주관적으로 임의적으로 자기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 부분에서 일단 사실관계를 좀 정리를 하고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영장이 필요 없는 통신 자료가 있는 거고 또 법원에 영장이 필요한 통신 사실 확인 자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신 사실 확인 자료에는 그 착발신 내용, 통화 내역이 들어가 있는 거고 영장이 필요 없는 통신 자료는 개인 신상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실장님께서 문제 제기하는 거는 이 통신 자료, 영장이 필요 없는 이 신상 자료를 과도하게 야당 의원들을 많이 들여다본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상대적으로 이에 대해서 이제 그 공수처 입장에서는 법을 어긴 건 아니다. 적법한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그 통신 자료를 들여다봤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을 했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장 필요한 건 통신비밀보호법에 네. 있고요. 영장 필요 없는 게 전기통신사업법입니다. 이게 84년에 제정이 되는데 사실 그동안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20대 국회 때도 이거 개정하자 그랬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는데 여야 입장 바뀔 때마다 서로 이제 공소가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도 나온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1년 반 동안에 조회한 게 282만 건. 아마 이게 통지도 제대로 잘 안 해줘요. 영장에 의한 경우에는 통지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통지도 한 반밖에 안 하는데 이거는 거의 통지를 안 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물어봐야 되는 경우인데 282만 건이면 웬만한 사람 다 들어있는 거겠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법 자체를 제가 보기에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네. 사실은 이게 내가 하면 뭐 저 수사고 남이 하면 사찰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이게 왜 그러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돼 있었잖아요. 고발 사주의 피의자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에 뭐 우리 공수장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실은 이제 전화를 한 사람들인데 유출이 어떻게 됐느냐 이게 결국은 뭐 기자들 통해서 지금 뭐 채널A 그 폭로 사건도 그렇고 기자들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많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저도 사실은 그 사후적으로라도 통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전혀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이 수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다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전혀 이제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라서 어떤 식으로든 이걸 좀 제한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는데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 얘기처럼 대선 국면에 하필이면 뭐 선거 경선될 때 그건 아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자꾸 왜 야당만 하고 야당은 안 했냐 그러는데 사실은 윤석열 후보 고발당한 게 많아요 공수처에 사건이 되게 많잖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사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서 수사 중에 어떤 일환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적을 할 수 있는 게 뭐 이런 통신 자료 그 가입자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 외에 지금 이른바 황제조사 논란과 관련해서 그 기사를 썼던 취재 기자들의 통신 내역을 보고 지금 그 내역을 좀 파악을 했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는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취재원을 파악하는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그런 그 행위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해명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네. 뭐 전기통신법에 의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한다고는 이야기하지만 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과하고 그것이 반복되면 그게 바로 불법이 되는 겁니다. 직권남용이 그런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사주 사건은 범죄 행위라고 적시된 게 지난해 4월 일입니다. 네. 그러면 1년간을 털더라도 금년 4월까지만 통신자료에서 조회를 해볼 수가 있는 그것도 무작위로 거기 나온 사람 모든 번호를 통신자료로 조회하는 그런 수사 기법은 없습니다.
그 반복되는 패턴, 전화번호가 그 범죄 혐의자와 관련돼서 얼쩡한 범죄 혐의가 특정할 수 있는 내용들만 찾아서 몇 건을 하는 수 있는 거예요. 관련된 기자들 다 털고 그 기자들이 있는 그 전체 사회부 전체 직원들 다 털고 학회 회원들 털고 단톡방 다 털고 이건 수사의 편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심한 거죠. 바로 그런 면에서는 공수처가 이번 기회에 어제 와서 김진욱 처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법에 따른다 하더라도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건 과잉은 충분히 막아야 되는 게 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그 부분은 동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네. 황제 소환 문제가 예를 들어 범죄 행위가 관련되면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범죄가 아니라 이거 약간 문제가 있다 지적하기 위한 취재다. 근데 그 취재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조회를 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수사와 관련된 조회만 해야 된다. 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조회는 제가 보기에 안 된다. 제가 보기에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 마지막 지금 대담인 것 같은 내년에 뵈야 될 것 같은데 내년 일주일 뒤에 뵐 때는 두 분 모두 밝은 모습으로 또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또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